거지 사내가 개울가에서 허공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내가 이끼를 손에 쥔 채 닦는 신용을 할 때마다 조그마한 금구슬이 또르르 굴러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허공 속에서 여인의 새하얗고 고운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행위 한 번이 누군가의 한을 풀고 탐관오리를 벌하며 빌어먹던 거지 왕초를 부자로 만들 줄은 그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야담에 오신 여러분, 머무시는 동안 간의 평안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권영감의 뒤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도 초이는 산을 올랐습니다. 22해를 살아오는 동안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온 초이에게 약초 캐는 일은 밥줄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녘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오르고 해가 기울 때쯤 광에 약초를 털어 말리는 것이 초이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두 사내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북쪽 숲 깊숙이 들어가면 산삼이 지천이라더군. 쉬, 조용히 해. 그 자리 알려지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 초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산삼이라면 한 뿌리에 쌀 수십 가마 값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손에 쥐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초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북쪽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덫인 줄도 모른 채 숲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듯 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다. 등 뒤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권영감이었습니다. 고을의 현감, 나리가 왜 이 깊은 산속에 있는 것입니까? 초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권영감의 눈이 뱀처럼 초이의 몸을 훑었습니다. 내년을 처음 본 게 작년 가을이었지. 장터에서 약초 파는 꼴을 보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초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 너를 쫓게 했어. 어디 사는지, 언제 산에 오르는지 전부 알아냈지. 권영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내가 꾸민 것이야. 산삼 이야기에 혹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순진하기도 하지. 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장터의 두 사내도 산삼 이야기도 전부 이 자를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초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영감이 초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끌어당겼습니다. 살려달라고? 걱정 마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 권영감의 입꼬리가 흉측하게 올라갔습니다. 순순히 굴면 좋은 것 해주마. 비단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초이는 온몸의 힘을 다해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권영감의 분노에 찬 고함이 뒤를 쫓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초이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가시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숲 초입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초이의 이마가 거대한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초이의 몸이 바위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선홍빛 피가 바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권영감이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바위 아래 쓰러진 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권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었군. 권영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도 없는 년이지.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야. 권영감은 초이의 시신을 수풀 속에 대충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원기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그녀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원한의 때가 엉겨붙어 스스로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이는 숲 초입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바위 곁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권영감이 이 고을에 부임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점잖은 척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하고 억울한 송사가 있으면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인구 장부였습니다. 조정에 올리는 장부의 고을 인구를 일부러 줄여서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1000가구가 사는 고을을 700가구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300가구분의 세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스란히 권영감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세금을 2배로 걷었습니다. 내지 못하는 집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재산도 없으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웃 고을 인신매매꾼이 권영감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만 파다했습니다. 권영감은 그렇게 모은 재물을 숲 깊숙한 곳 비밀 움막지하에 쌓아두었습니다. 금괴, 은덩이, 비단, 폐물.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아는 것은 오직 권영감 본인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권영감의 뒤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고을은 말라 비틀어졌고 권영감의 창고는 날로 불어났습니다. 그 고을에 한석이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7이었으나 30이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의 때가 절어볼래 생김새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머리카락은 엉켜붙어 새 둥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한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한석은 장터 한 구석에서 빌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였고 손을 뻗으면 그 차가운 몸에 닿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특별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달랐습니다. 이놈이 허공에 대고 말을 한다. 귀신하고 놀아나는 개야. 도깨비가 씨였어. 부모는 한석을 때렸습니다. 굶겼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내쫓았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그 뒤로 한석은 떠돌았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하다가 5년 전쯤 이 고을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거지들 사이에서도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어느새 거지 왕초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석은 귀신을 보아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봐왔으니까요. 귀신들도 한석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을 만질 수 있다니. 그러나 한석은 귀신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면 피하고 마주치면 못 본 척했습니다. 굳이 엮여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석이 초이를 만난 것은 그의 초여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석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장터의 처마 밑은 이미 다른 거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석은 숲 초입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숲 초입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밑이 움푹 파여서 비를 피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그 바위 근처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끼는 밤이면 하얀 형체가 떠다닌다고도 했습니다. 한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귀신이 뭐 어때서? 한석은 거침없이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바위 밑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형체였습니다. 온몸에 검은 때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 도망쳤을 것입니다. 한석은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형체가 움찔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비 맞아. 안쪽으로 들어와.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때 사이로 두 눈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시는 것이옵니까?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한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 어찌 산 사람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이옵니까? 한석은 대답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형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체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석의 소나기가 더 빨랐습니다. 차갑군. 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귀신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형체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옵니까? 어찌 이 차가운 영체를 만지시는 것이옵니까? 한석이 손을 놓았습니다. 나 그냥 거지야. 보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한석과 형체는 바위 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한결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이 꼴이 된 거야? 형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녀는 초이라 하옵니다. 초이는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의 딸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온 것.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 연명해온 것. 그러다 권영감의 눈에 들어 쫓기게 된 것. 석 달 전 그날 저는 간신히 도망치다가 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어서도 이 원한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떠돌고 있사옵니다. 온몸에 원한의 때가 엉겨 붙어 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한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권영감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녀는 성불도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초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한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쑥 물었습니다. 그때 씻어본 적 있어? 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몸에 붙은 시커먼 것 말이야. 씻어봤냐고. 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씻다니요. 소녀는 영체이옵니다. 어찌 씻을 수 있겠사옵니까? 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따라와. 한석은 초이를 데리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폭우가 그친 뒤라 개울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물 위에 은빛을 뿌렸습니다. 한석은 바위에 붙어 있는 부드러운 이끼를 한 움큼 뜯었습니다. 물에 들어가. 초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영체이옵니다. 물에 들어간다 한들 들어가라니까. 한석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초이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아니, 적시는 느낌이 났습니다. 죽은 뒤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한석도 물에 들어왔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초이 앞에 섰습니다. 돌아서 초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한석이 이끼를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초이의 등에 천천히 갖다 대었습니다. 사칵. 이끼가 초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 무언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커먼 때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작은 금구슬이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등을 밀었습니다. 어차피 원한 덩어리가 엉긴 거니까 풀어주면 되지 않겠어. 사각, 사각. 한석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금구슬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 금이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구슬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한석은 묵묵히 이끼질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등을 다 밀고 팔을 밀고 어깨를 밀었습니다. 초이는 처음에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으나 한석이 아무런 다른 마음 없이 담담하게 씻겨주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몸에 힘을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석이 초이의 목덜미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하얗고 고운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 옆에는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점이 있네. 초이가 손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아, 이것이옵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이 점을 보시고 삼태성 같다 하셨사옵니다. 한석은 아무 말 없이 구슬들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모든 때가 벗겨졌습니다. 초이가 물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초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뗏물에 가려져 있던 얼굴은 눈이 부시게 고왔습니다. 맑은 눈, 오똑한 코, 붉은 입술. 물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절세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초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멓던 손이 배국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녀의 모습이었사옵니까? 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님. 초이가 한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석은 물가에 서서 어디론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님. 오디엄이여. 한석의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초이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초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초이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석은 끝까지 고개를 돌린 채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어. 구슬이나 얻었으니까. 그러나 한석의 귓불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석과 초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석은 여전히 장터에서 빌어먹으며 살았고 초이는 여전히 숲 초입 바위 근처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이는 예전처럼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초이는 한석을 찾아왔습니다. 은희님, 오늘 하루는 어떠하셨사옵니까? 한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떻겠어. 밥 빌어먹고 잠 자고 그게 다지. 그래도 굶지는 않으셨사옵니까? 안 굶었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주운 금구슬 덕분에 한석은 며칠에 한 번씩 따뜻한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한석에게 그것은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초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한석은 그런 초이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원한의 때가 벗겨진 초이는 보면 볼수록 고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얼굴이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아니, 선녀보다 더 고울지도 모른다고 한석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한석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시옵니까, 은희님? 아무것도. 한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희님, 이것 좀 보시옵소서. 초이가 땅에 떨어진 나무짚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나무짚을 집으려 했습니다. 원래라면 손이 그대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체는 현세의 물건을 만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무짚이 초이의 손에 들렸습니다.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초이가 나무짚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소녀도 모르겠사옵니다. 은희님께서 씻겨 주신 뒤로 몸에 힘이 생긴 것 같사옵니다. 초이는 나무짚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역시 손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만졌사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만질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한석이 턱을 괴었습니다. 원한의 때가 풀리면서 힘이 생긴 건가? 그런 것 같사옵니다. 초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이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님 덕분이옵니다. 한석은 대답 대신 코를 긁적였습니다. 그 무렵 권영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초이가 죽은 뒤로 권영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젊은 과부가 눈에 들면 하인을 보내 데려오게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농부의 딸을 끌고 가 인신매매꾼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인 척 연기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권영감 앞에서 아첨하는 아전들의 입에서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죽어서도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권영감이 밤마다 숲속 비밀 움막으로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하 창고에 금괴와 은덩이를 쌓아두고 흐뭇하게 웃는 것도 보았습니다. 끌려온 여인들이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초이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가 한석에게 말했습니다. 은희님. 응. 소녀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뭔데? 초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에게 이제 힘이 생겼사옵니다. 물건을 만질 수 있고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사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소녀가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해도 되겠사옵니까? 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라니. 초이의 눈에 서리빨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권영감에게 복수하고 싶사옵니다. 한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은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영감은 지금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소녀처럼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끌려가 팔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자가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사옵니다. 소녀는 그자를 그냥 둘 수 없사옵니다. 한석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가 시험해 본 것이 있사옵니다. 시험? 며칠 전 장터를 지나가는 사람의 몸에 손을 넣어 보았사옵니다. 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몸이 잠시 소녀 뜻대로 움직였사옵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사옵니다만 분명히 움직였사옵니다. 초이가 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가 권영감의 몸에 들어가면 그자의 입으로 직접 죄를 자백하게 만들 수 있사옵니다. 한석은 팔짱을 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옵니다.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차피 죽은 몸이옵니다. 더 잃을 것이 없사옵니다. 한석은 초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초이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줄까? 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희님,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님, 감사하옵니다. 정녕 감사하옵니다. 한석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어. 그놈 나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며칠 뒤 한석은 권영감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영감은 보름에 한 번씩 밤중에 몰래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숲속으로 들어가 비밀 움막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석은 거지 행색 그대로 권영감의 뒤를 밟았습니다. 숲이 깊어졌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을 권영감이 능숙하게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수없이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 한가운데 낡은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화전민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영감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 마루 한쪽을 들어 올리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한석은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권영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영감이 움막을 나서 숲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한석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권영감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한석은 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석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덩이, 비단, 폐물. 한평생 보지 못한 재물이 지하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거 전부 백성들 피땀이군. 한석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초이에게 창고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야. 이 자리를 기억해둬.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은희님. 보름 뒤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떡 파는 안악, 옷감 파는 상인, 소 끌고 온 농부. 북적북적 시끌벅적했습니다. 권영감도 장터에 나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심을 살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젊고 예쁜 여인이 있나 눈을 굴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권영감이 호위 무사 둘을 거느리고 장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권영감의 몸이 굳었습니다. 나으리? 호위 무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권영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권영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초이였습니다. 초이가 권영감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영감의 혼이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초이의 원한이 더 강했습니다. 잠시 뒤 권영감의 몸이 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권영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영감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현감나리가 직접 입을 연 것입니다. 나 권영감은 이 고을의 죄인이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호위 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영감의 입에서 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5년 전 이 고을에 부임한 뒤로 인구 장부를 조작했소. 1000가구를 700가구로 줄여 조정에 보고하고 300가구분의 세금을 빼돌렸소.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가족을 인신매매꾼에게 팔아넘겼소. 저게 무슨 소리야? 현감나리가 미쳤나? 권영감의 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석 달 전 초이라는 여인을 겁탈하려 했소.
장터에서 미리 포섭한 자들을 시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숲속에서 덮쳤소.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피해 달아나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소. 나는 그 시신을 수풀에 숨기고 모른 척했소. 살인이라고? 현감이 사람을 죽였다.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초이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숲속 비밀 움막지하에 숨겨져 있소. 금괴, 은덩이, 비단, 폐물. 전부 백성들의 피와 땀이오. 저 자를 잡아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권영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초이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권영감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백 개의 눈을 보았습니다. 네, 내가 방금 무슨... 권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 말은 전부 거짓이오. 누군가 나를 조종한 것이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저놈을 잡아. 살인자, 도둑놈. 성난 백성들이 권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권영감을 에워쌌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내나? 우리 땅을 빼앗아 간 놈. 이 놈이 내 딸을 팔아넘겼어.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권영감이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비켜. 장터를 가르며 관복 차림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장터의 광경을 둘러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권영감, 내 놈의 비리를 고발하는 장계가 조정에 올라왔다.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더니 이미 만천하의 죄를 자백했다면서? 권영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어사또 그것은 숲속 비밀 창고에 재물을 숨겨두었다고 했지. 지금 당장 안내하라. 권영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것은 끌고 가라. 포졸들이 권영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권영감이 질질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억울하오. 누군가 나를 조종한 것이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입으로 자백한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숲속 비밀 움막이 발각되었습니다. 지하 창고를 열자 암행어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빼돌린 재물이란 말이냐? 금괴가 산더미였습니다. 은덩이, 비단, 폐물. 한 고을 현감이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놈이 5년 동안 얼마나 긁어모은 게냐? 암행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권영감은 지하 창고 앞에 무릎 꿇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권영감의 눈초리가 흔들렸습니다. 입가에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분명 입이 저절로. 누군가 내 안에. 뭐라는 거냐 이놈. 포졸이 권영감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권영감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왔어. 분명히. 권영감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자백한 기억.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공포.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순간.
권영감의 정신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끌고 가라. 일단 한양으로 압송한다. 암행어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권영감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입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귀신, 귀신이. 권영감의 죄상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장부 조작, 세금 횡령, 인신매매 살인.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부 합치면 무기 10개라도 모자랄 중죄였습니다. 조정에서 엄벌을 내렸습니다. 권영감은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연좌되어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권영감 본인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혼잣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저놈이 벌을 받았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구나. 5년 동안 짓눌렸던 한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권영감이 끌려간 뒤 비밀 창고의 재물은 조정에서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창고를 발견하기 전날 밤 한석은 이미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초이가 말했습니다. 은희님, 이 재물은 원래 백성들의 것이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가져가면 백성들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사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희님께서 일부를 가지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일에 쓰시옵소서. 한석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도둑질 아니야? 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훔친 재물이옵니다. 도둑에게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옵니다. 한석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괴 몇 덩이와 은덩이 몇 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적당히만 가져갈게. 초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은희님다우시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권영감은 벌을 받았습니다. 초이의 원한은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가 한석을 찾아왔습니다. 은희님. 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이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 그래? 몸이 이상해 보여.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이 풀렸사옵니다. 이제 소녀는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사옵니다. 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성불해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은희님. 초이가 한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전히 눈부시게 고왔습니다. 은희님. 소녀가 은희님께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은희님께서 소녀를 씻겨주시고 함께 복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셨사옵니다.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갚을 거 없어.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초이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은희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옵소서. 좋은 짝 만나시고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초이의 몸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꽃잎 같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초이의 몸에서 흩날렸습니다. 은희님, 소녀는 은희님을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초이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한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초이 낭자, 안녕히 계시옵소서, 은희님. 초이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꽃비가 내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한석의 어깨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한석은 한동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밀 창고에서 가져온 재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장사였습니다. 그것이 포목 장사가 되고 약재 장사가 되고 어느새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굶는 아이가 있으면 밥을 먹였습니다. 병든 노인이 있으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리 베푸시오? 한석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약속했거든. 그날도 한석은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풍채 좋은 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묻은 옷 대신 깨끗한 도포를 입었고 엉킨 머리 대신 단정하게 상투를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한대인, 오늘도 좋은 날이 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한 여인이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나 얼굴이 눈에 띄게 고왔습니다. 맑은 눈, 오똑한 코, 붉은 입술. 한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10년 전 개울가에서 달빛 아래 처음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석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목을 보았습니다. 목 옆에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삼태성처럼. 한석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한석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석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여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뵙는 것인데 왜 이리 낯이 익은 것 같사옵니까? 한석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이 피 날아와 두 사람 사이에 흩뿌려졌습니다. 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낭자 이름이 어찌 되시오? 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의 이름은. 여인이 뜸을 들였습니다. 초이라 하옵니다. 한석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초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그렇소. 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한석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옛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뗏물에 가려진 원기를 알아보고 정성껏 씻겨준 거지 한석. 그 한 번의 선한 손길이 억울한 혼을 달래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빌어먹던 거지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잃어버린 인연마저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쌓은 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